몇 쪽이었죠? 172쪽? 민사 172쪽. 오늘 일단 목표는 한 단원 3개 정도 나가는 거. 학교 진도를 좀 금방 따라잡아 볼게요. 자, 172쪽 보지 말고 바로 173쪽으로 가세요. 173쪽. 자, 173쪽 보시면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되죠. 자, 일단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니까, 정보 전달하는 글이니까 설명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설명문. 설명문으로 가시고, 그럼 기본적으로 주관적이겠니 객관적이겠니 그 자체가 객관적이겠죠, 그죠? 그거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해서 내용은 되게 쉽고, 이제 저번에는 화법을 배웠지만 이제 장문을 배우는 거야. 장문, 글쓰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 해서 다음 만화의 주연과 같이 기대했던 정보가 담기지 않은 글을 읽으며 아쉬웠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이제 보고 있죠? 자, 해서 주연이가 이 친구 이름 뭐야? 이 친구 성민이한테 물어보고 있죠? 너 작년에 전주 여행 다녀왔다고 했지? 내가 이번에 전주를 가는데 전주에서 가볼 만한 곳이 어딘지 너한테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까 해서 해가지고 여기 다 적혀있죠? 주연이 원하는 정보는 전주에서 가볼 만한 곳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민이가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메일로 보내줄게 해가지고 메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지난 3월에 전주를 갔는데 날씨가 참 맑아서 눈을 뜨자마자 시내에 있는 유명한 빵집에 아침을 먹으러 갔지. 근데 아침부터 졸린 거야.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어. 점심쯤에는 무슨 성당이야? 전동 성당을 보러 가다가 세상에 전주로 전학한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지 뭐니. 그리고 저녁에는 주연이가 원했던 정보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 그죠? 그래서 이런 내가 원했던 내용은 가볼 만한 곳이 어딘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등이었는데 해가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이 말은 이 친구가 얘가 독자를 고려했어 안 했어? 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죠? 독자가 원하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중간 때도 해봐서 알겠지만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그냥 우리가 개념만 좀 꼼꼼하게 외우면 돼. 자, 그래서 1.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의 내용 생성. 일단은요, 여기 내용 생성이 줄거워 보세요. 내용 생성. 내용 생성이 줄긋고, 요거는 민준 필기 잘하고 있죠? 필기 잘하기로 약속했잖아, 그지? 자, 이 내용 생성은 자료 수집 및 선별 작업이야. 알겠죠? 내용 생성한다는 건 자료를 수집하고 고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수집했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1. 다양한 자료의 수집 방법. 책, 사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 면담, 견학, 관찰이나 실험,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수집 방법이 많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수집해야 할 자료와 수집 방법은 글을 쓰는데 필요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짐.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답을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선지로 나온다고. 1, 2, 3, 4, 5 그 선택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냥. 외우는 게 좋고 근데 언뜻 보면 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선별 방법. 얘기했죠? 이 내용 생성에 선별이 포함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당연히 일단 첫 번째 글의 목적에 맞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독자한테 이제 이해를 시켜야 돼.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써야 돼요. 그리고 독자의 요구, 기대, 배경 지식에 부합하는 정보를 써야 돼. 그러니까 위에 보면 이 친구는 독자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일단 다음 쪽 가서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선별해야 되냐면 신뢰할 만한 정보. 당연한 얘기겠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이제 써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전문가가 쓴 자료인지.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전문가. 그리고 또 나와 있네. 공신력 있는 신문이나 방송에 실린 것인지. 자료에 제시된 정보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사실적인 정보를 써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오래되어 효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효용은 쓰임새, 효과겠지, 효과. 민서야, 효용이 뭐라고? 효과, 쓰임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를 지금 자료로 선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그리고 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서로 비교해야 한다. 문제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집한 자료를 뭐 최대한 많이 써야 한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많은 자료를 써야 한다 이런 거 다 틀려요. 자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야. 알겠죠? 필요한 것만 쓰면 돼.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핵심은 이거야.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자,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의 내용 조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글을 구성하는 거겠죠. 글을 구성하는 건데 전달하는 정보의 속성에 따라 효과적인 내용 조직 방법이 달라지. 그러니까 정보의 속성에 따라서 조직 방법이 달라진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내용 조직 방법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나열 구조가 있고 순서 구조, 인가 구조, 비교 대조 구조, 그리고 문제 해결 구조 등이 있다. 그래서 그럼 나열이 뭐고 순서가 뭐고 인가가 뭐고 비교 대조가 뭐고 문제 해결이 뭔지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열 구조.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정보를 늘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렬 구조라고도 하고 열거와 같은 거겠지. 나열하는 거니까 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를 나열하거나 어떤 대상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할 때 사용함. 자, 나열하거나 분류하여 설명할 때 사용한다. 자, 밑에 보시면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첫째, 둘째, 셋째라는 말을 통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때 첫째, 둘째, 셋째가 뭐라 쓰냐면은 이런 애들을 열거의 강화 표지라고 해. 표지는 표지판 할 때 표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열거한다는 뜻을 드러낸다는 거지. 그럼 첫째, 둘째, 셋째 있는 글들은 다 나열 구조인 거야. 알겠죠? 괜찮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썼으면 나열 구조야. 됐죠? 자, 그리고 밑에 순서 구조는요. 이거 내용은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순서 구조는 시간 순서에 따른 내용 유지. 자, 순서는 시간 순서도 있고 공간의 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먼저 보면은 사건이 일어난 경과, 대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함. 해가지고 예시, 요리 과정, 뭐 떡볶이 만드는 순서, 김치찌개 만드는 순서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당연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내용 조직은 대상의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뭐 여행 경로 같은 거 어디에서 뭐뭐 어디에서 뭐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디 가는 길 이런 거 그치? 자, 그래서 순서 구조로 내용을 조직할 때는 선후 앞뒤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뭐 먼저 뭐뭐 하기 전에 뭐뭐 이후로 마지막으로 등과 같은 표지를 자주 사용함.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지는 순서를 드러내는 뭐 표지 정도가 되겠죠. 괜찮잖아, 그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의 삶 1907년 세브라스 의학교에 입학. 재학 시절 안창호와 친분을 쌓아 독립운동에 투신함. 중국으로의 망명, 105일 사건을 계기로 중국 망명을 결심. 1912년에 중국으로 망명함. 그 다음에 1914년, 그 다음에 1919년, 그 다음에 1921년. 뭐야? 시간 순서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시간 순서에 따른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인가 구조는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인과 결과, 인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조직하면 인과 구조야.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인가 구조로 내용을 조직할 때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면 독자의 흥미를 끌고 이해를 도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제대로 설명하라는 거고 이런 걸 외워야 돼요. 이런 거 봐봐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결과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원인은 하나인데 결과가 여러 경우도 있음. 이런 게 그냥 선지로 나오니까 그냥 외워야 돼. 알겠지? 선지로 나오는 거 다 알잖아. 외우면 돼.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인과 결과의 순서는 바뀔 수 있으며 이 말은 결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원인 설명해도 된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요거 어떤 것의 결과는 어떤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런 거는 다 뭐야? 상대적인 거야. 그러면 이런 거 다 상대적인 거야. 원인과 결과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의 결과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됐지? 민주당 여기 상대적 적었어요? 우리 꼼꼼하게 하기로 했잖아. 너 디테일이 부족해. 대충 듣지 말고. 자, 다음 죠. 자, 여기 인과 구조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결과는 공룡의 멸종 하나지만 원인은 지금 뭐 해성 충돌에 따른 기온 저하, 공룡의 거대화, 포유류의 등장, 식물의 변화 해가지고 원인은 여러 개야. 결과 한 개인데 원인은 4개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이 순서대로 글을 쓴다고 치면은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제시하는 글일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공룡의 멸종이라는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 이런 것도 외워두는 게 좋겠죠. 이 다른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공룡의 멸종이라는 결과가 어떤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거 다 상대적이라고. 알겠죠? 그 특징을 외워야 돼. 근데 아마 좀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면 원인을 나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글을 보고 판단해야 돼. 벌써 졸려? 아니요. 아, 졸려. 힘들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 4번 비교 대조 구조인데 자, 보세요. 대상들 사이의 공통점. 자, 비교라는 거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비교는 공통점 따지는 거야. 그리고 차이점. 자, 차이점은 대조야. 대조가 차이점이야. 알겠죠? 우리가 보통 비교, 대조 그냥 이제 뭐 똑같은 걸로 보는데 사실 원래 교과서에서는 비교는 공통점 그리고 대조는 차이점. 알겠죠? 외우세요. 자, 이걸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것.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둘 이상의 경우에 유용하고 이렇게 비교와 대조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적으세요.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기 용이하다. 용이함. 그냥 각각의 특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얘기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 각각의 그 고유한 특징을 지금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면 문어와 오징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몰려있는 건 비교가 되는 거야. 공통점. 연체동물이다, 먹물을 뿌린다, 빨판이 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왼쪽 오른쪽에 각각 있는 거는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이니까 대조가 되는 거야.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어와 오징어의 차이점, 특성을 볼 수 있는 거지. 문어는 다리수가 8개고 다리로 먹이를 잡고 지능이 오징어보다 높고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는 다리가 10개, 다리 중에서 2개의 촉수로 먹이를 잡는다. 이런 차이점을 알 수가 있다. 그치? 자, 그 다음 밑에 5번 문제 해결 구조. 발생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것. 해가지고 공기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이게 문제 상황이야. 그냥.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청정 연료 보급, 대기담화 처리 시설 설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되죠? 그래서 밑에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표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명확하고 객관적인 표현 사용하기. 그리고 독자가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호한 표현 쓰면 돼, 안 돼? 안 돼. 분명하게 해야 돼. 분명한 표현 써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야.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이런 함축적인 표현은 문학에서나 어울리는 표현이야. 알겠지? 문학 작품에서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함축적인 게 뭔데? 압축적이고 비유적이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설명문에는 이런 걸 많이 쓰면 안 돼. 설명문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근데 또 설득하는 글에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함축적인 말들이 뭔가 더 울림을 줄 때가 더 크니까. 알겠지? 자, OX 아니. 자, 넘어갑니다. 학습 활동 볼게요. 학습 활동. 자, 1번. 다음은 승준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집했던 자료를 골라내고 있는 과정인 거죠. 다 쓰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는 기준 그리고 자료 선별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근데 여기 우리 자습서라서 다 친절하죠. 자, 일단 이 친구는 학교 신문엔 태양계 행성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명문을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제를 쉽게 설명해서 과학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독자들이죠. 이런 친구들도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 과학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전문 과학 용어는 최대한 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이게 장문 맥락이겠지. 장문 맥락. 지금 글을 쓰는 그 배경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자료를 선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단 가로 볼게. 태양계의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있다. 근데 땡땡 백과사전 여기까지만 봤을 땐 출처가 괜찮아. 백과사전이니까. 근데 연도가 어때? 1998년도 내가 5살 때예요.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너네 안 태어났을 때잖아. 그지? 내가 5살 때였어요. 이제 어린이집 갔을 때. 저 오래된 자료라고.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래?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에서 예전에 빠지지 않았나? 내가 중딩 때 빠졌어요. 자, 해서 왜 들어가 있지? 최신 자료를 찾아야겠군. 그러면 기준이 뭐야? 최근의 자료인가? 이런 거 다 체크해보라고. 색깔 되어 있지만은 너네가 표시 안 하면 안 봐. 알겠지 민준아? 그거 샤프펜이지. 무슨 색? 아 좋아요. 좋아. 자, 그다음에 나.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5.2천문단위 떨어져 있는 행성으로 자전축에 3도 기울어져 있다. 목성의 자전축이는 지구보다 거의 3배나 빠른데 적도에서 9시간 50분, 극부근에서는 9시간 55분이면 태양 주위를 한 번 공전하는데 약 12년이 걸린다. 해가지고 학술지고 2009년이면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밑에 어때? 일부 학교 친구들에게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어. 이때 친구들이 독자잖아요. 독자, 그지? 독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겠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가 요거를 고려했다는 거죠. 다 장문 맥락을 고려한 거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다에 있는 자료는 어때?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이며 얼음 알갱이와 암석 조각으로 이뤄진 뚜렷한 고리가 발달해 있다. 행성 중 미립도가 가장 작고 가장 납작한 타원 모양이다.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중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에는 대기가 존재한다. 해가지고 중학교 과학 교과서야. 일단 공식력이 있어. 출처 자체가 이 출처가 교과서니까 공식력이 있어요. 공식력.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2017년이면 어때? 최신 자료죠, 그죠? 자, 공식력 있는 출처에다가 최신의 자료예요. 그러면 이건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승준이가 뭐라 그래?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나왔고, 일단 목적도 고려했네. 목적 고려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신뢰할 수 있겠어. 교과서니까 믿을 수 있는 거야. 출처가 믿을 수 있는 이제 출처라는 거지. 공식력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다가 또 최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쉬워. 그 다음에 라는 그냥 딱 보시면 한 고딩의 블로그야. 블로그. 내용 보면 금성은 우리가 흔히 샛별이라고 부르는 행성입니다. 태양계 내에서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에 위치한 행성이지요. 표면에는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들이 있는데 간혹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학생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자료인데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냥 개인 블로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출처의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되죠? 자, 밑에 안 봐도 되고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게 이 답들이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다음 쪽. 그래서 다음은 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쓴 학생의 블로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 글 있죠? 이 글에 달린 댓글이야. 그래서
이를 보고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 자료 선별이 중요한 이유를 말해보자. 해서 댓글 뽀물장군님이 제가 알기로는 금성의 표면은 온도가 매우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금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 블로그는 있다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상한 정보를 퍼뜨린 거죠. 그래서 소라기는 뭐라 그래? 글쓴이가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혼란을 주네요. 해가지고 예시 답안 보세요. 그냥 댓글을 쓴 두 누리꾼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담긴 글을 읽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자료로 쓰면 돼안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사용하면 이처럼 틀린 정보를 전달하게 되어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정보 전달이라는 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자료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괜찮아. 이게 자로 근도는 내가 처음 봤다 진짜. 멋있다 진짜. 열정. 자, 여기 밑에 보세요. 우리가 직접 쓰진 않을 거고요. 이제 구조 연습만 보는 거야. 한옥과 야옥의 차이니까 차이점은 대조라고 했지, 그지? 차이점은 대조야. 민서야, 그럼 공통점은요? 공통점이요? 공통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 아,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옥은 환경 친화적으로 건축되어서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에 맞아. 다만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단열이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해. 장점, 단점 얘기하고 있고 밑에서 이제 양옥을 얘기하겠지. 양옥은 시공기간이 비교적 짧은 데 비해서 단열이 잘 되는 편이지. 한옥과의 차이점이죠. 다만 자재를 잘못 선택하면 환경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양옥의 단점. 이렇게 보시고 나글 같은 경우는 한옥의 외풍 방지 방안이잖아요, 그죠? 외풍은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거든. 밖에서 이제 겨울에 자꾸 이거 바람 들어오면 추울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외풍 자체가 문제 상황이야, 문제. 그럼 이걸 방지 방안 얘기한다는 거는 문제 해결 구조로 간다는 거지, 그냥. 단순하지? 뭐 글을 써보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 수익 효과를 그 비평문에 쓴 거 아니야, 그죠? 자, 딴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럼 이거 다 설명문 다 본 거 같은데? 다 본 게 맞네요. 설명문? 뭐라고? 좀 쉬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할 줄 몰랐는데, 하지만 아직 실행이 안 됐어요. 이따가 볼게요. 우리 26분 수업했어요. 아, 말이 26분이지. 너 좀 한 3분 늦은 거 생각하면은, 20분 했어요, 20분. 자, 184쪽 가봐, 184쪽. 설득감이, 보고하는 글이구나. 어딨어? 이거죠? 자, 보고하는 글쓰기. 보고서 쓰는 거예요, 보고서. 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써본 보고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이야기해보자. 나는 얼마는 국어 숙제로 우리 동네 간판에 쓰인 외래어와 외국어의 실태를 조사하는 보고서를 썼어. 나는 지난 여름방학 때 동아리 친구들과 창녕 우포 늪에 다녀왔어. 거기서 늪의 생태와 늪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지. 늪의 생태와 늪에 사는 생물들. 외래어와 외국어의 실태를 조사하는 보고서. 이 말은 보고서의 주제는 다양하다. 이거를 말하는 거겠네. 보고서의 주제는 다양해요. 다양할 수 있어요. 한 수업 45분 정도는 채워야 하실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밑에 원리학습 보세요. 원리학습. 보고하는 글을 쓰는 방법. 그래서 1. 보고하는 글의 목적. 어떤 주제에 대한 실험, 관찰, 조사, 연구 등의 과정과 결과를 독자에게 알리는 것인데 여기 독자의 동그라미 해봐. 동그라미 했니? 뭐라는 게면은 실험이라 하지 말고 미안해. 벌써 적은 거 아니죠? 이렇게 적자. 연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독자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뭐 실험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연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독자로 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험의 주체가 아닌 사람들을 독자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다음 쪽 가세요. 이제. 자, 해서 보고하는 글을 쓰는 방법. 이제 또 그냥 다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건데, 근데 또 되게 생각보다 단순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해야 함. 이건 당연한 거야. 연구 결과 보고서 쓰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안 드러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기간, 연구 대상과 방법, 결과 등의 요소를 글에 꼭 포함하도록 함. 이런 거 그냥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실험, 관찰, 조사, 연구 등의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전달함. 그냥 당연한 거죠. 그 연구의 기간에는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함. 날짜 잘 넣어야 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험했는지 뭐 이런 거 다 적어야 되고요. 연구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연령, 성별과 같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함. 그리고 글에 담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음. 그러면 과학 관련된 이런 실험 관련된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시각 자료는 보통 그래프겠지. 그래프 아니면 사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표 이런 거. 그 시각 자료를 왜 쓰는 걸까? 시각 자료를 써야지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거든요. 독자의 이해를 도와. 특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숫자만 자르르 나열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 어때? 한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외우는 거야, 알죠? 자, 그리고 밑에 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서로 비교함 했고요. 자, 보고하는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요소. 모든 과정과 결과를 자, 불합하면 돼, 안 돼? 안 돼. 사실대로 기술할 거야. 사실대로 기술해야 돼. 다음 두 번째, 과정이나 결과를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바꾸어 쓰거나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 돼.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사실대로 쓰라는 거야. 그냥 사실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처음 의도와 다르게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제시할 거. 그대로 쓰고 사실대로 쓰면 돼. 이게 포인트야. 주작하면 돼야 안 된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보면은 좀 보고하는 것도 설명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해야 된다. 간결하고 명확해야 돼. 되죠? 되죠? 자, 그래서 2번 보고하는 글의 구조. 일단 첫 번째는 서론인데, 자, 이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는 거야. 알겠죠? 다음 가운데 부분은 연구 결과와 해석이고, 자, 이거 외워야 돼. 연구 결과와 해석이 가운데 부분인데 이게 이 글의 핵심이야. 이게 중심 내용인 거야. 알겠죠? 글의 핵심. 자, 가운데가 글의 핵심이야. 알겠죠? 이 연구 결과랑 해석 보여주는 게 중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론인데 이때는 뭐 연구 내용의 요약, 결론, 그리고 제언인데 제언은 의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실험자의 의견, 보고서 작성자의 의견, 생각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쪽.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사회 참여 동아리가 교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한 연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고하는 글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자. 자, 그래서 그린존, 레드존 제도를 활용한 학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 연구라 나와 있고요. 자, 이제 하나 볼게. 일단 서론. 이 서론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얘기한다고. 자, 최근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 증가가 문제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 2010에서 2014년 학교 급식 음식물 처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런 거는 통계 자료를 인용한 거야. 통계 자료 인용이라 보시면 돼. 통계 자료 인용하면 뭐가 생겨? 뭐라고? 무슨 성? 무슨 성 두 개만 얘기하자. 신뢰성, 객관성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통계 자료 인용해가지고 신뢰성이라던가 객관성이 생긴다. 잘하고 있죠? 현준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래, 다 적어야 돼. 되죠? 힘들어? 아니요. 거짓말 안 해. 자, 해서 자 여기 따르면 잔반으로 인한 음식물 처리 비용이 2010년 120억 원에서 2014년 202억 원으로 6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건 뭐야? 구체적 수치야. 이 구체적 수치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뢰성이라든가 객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통계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 수치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 현준아 춤니 혹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왜 힘들어 보이지? 괜찮아?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지금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러 볼 때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들이 그린존, 레드존 제도를 통한 실험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1문단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이건 필요성을 언급한 거야. 필요성을 언급한 거예요. 필요성. 됐죠? 됐지? 그래서 그 밑에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린존과 레드존이라는 별도의 잔반 처리 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 개개인의 급식 잔반량을 줄이고 나아가 학교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연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그린존, 레드존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정말 잔반을 줄여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요거 아니야. 지금 가은이 미술 실기대회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온 거야. 여기 맨날 앉는 가은이 알잖아, 그치? 지금 미술 그림 그리고 있어요. 응원 한마디 해줘요, 다들. 지금 영상 찍히고 있으니까 응원 한마디. 가은이 화이팅! 화이팅! 자, 자 해서 볼게요. 그린존은 음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이 가는 구역이고, 이런 거 그래도 내용을 잘 봐둬야 돼. 그린존은 음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이 가는 구역이고, 레드존은 딱 봐도 안 좋은 거죠. 음식을 남긴 학생이 가는 구역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도 목적. 됐지? 자, 그래서 이 이론적 배경 생략돼 있고, 자, 3. 연구 방법을 보세요. 연구 방법. 자, 연구 방법을 보시면 연구 대상과 기간. 자, 연구 대상은 세모고등학교 전교생 1045명 해가지고 분명하게 밝혔고, 기간 2013년 3월 2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날짜 정확하게 기입했고 연구 대상자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입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르게 쓴 보고서다. 그 뜻이고요. 자, 밑에 연구 설계와 절차. 1. 우선 그린존, 레드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학교 급식실에 그린존과 레드존이라는 별도의 잔반 처리 구역을 설치한다. 지금 그 연구 설계와 절차, 지금 절차 설명하고 있어요. 이후 학생들이 급식 잔반 유무에 따라, 잔반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린존, 레드존을 달리 이용하게 한다. 잔반이 없으면 그린존, 있으면 레드존. 그죠? 급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은 그린존을 이용하게 하고, 학생이 직접 아프리카 기아 아동을 향상한 카미시와 쿤바에게, 두 명인 거가 그러면 카미시 그리고 쿤바에게 가상의 음식물 모형을 주게 함으로써
자신이 급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아프리카 기아 아동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한다. 이 말은 뭐야? 급식을 남기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음 쪽.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일 발생하는 급식 잔반의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기록하고 이를 합산하여 월별 총량을 기록한다. 이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제도를 실시하기 전인 2013년도와 제도 실시 1년 후인 2014년도에 학생 개인별 잔반량, 학교 전체의 월별 급식 잔반량 및 잔반 처리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학생 개개인과 학교 전체의 급식 잔반량이 감소되었는지 확인한다. 일단 보면은 개인별 잔반량도 따지고 학교 전체 월별 급식 잔반량 및 잔반 처리 비용도 따진다는 거. 이런 것도 너희가 표를 보고 다 이제 해석을 해야 돼. 표를 해석하는 게 나올 거예요 아마. 민서야 보고서 다 봐야 하실 거야. 알죠? 네. 자, 그다음 밑에 이 연구 결과와 해석. 다음 그래프는 그린존, 레드존 제도 시행 후에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잔반량을 제도 시행 이전의 양과 비교한 결과이다. 자, 지금 보면은 요게 서론이었잖아요. 그죠? 1. 그럼 여기가 본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를 본론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본론. 본론이란 말을 여기서 안 쓰긴 하는데 본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말은 이 연구 결과와 해석이 핵심 내용인 거야. 이 보고서의 핵심은 연구 결과와 해석인 거야. 그치 민서야? 말 들어볼래? 네. 여기 일서 먼저 먹어요. 다 먹어, 다 먹어. 또 더 먹어. 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좀만 더 볼게. 갑니다. 다음 그래프는 그린존, 레드존 제도 시행 후에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잔반량을, 자 지금 개개인이야. 자, 잔반량을 제도 시행 이전의 양과 비교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2014년 비교하는 거고요. 잔반량 측정 기준은 식사 후 급식판에 밥을 닫는 부분에 잔반을 모았을 때 밥을 닫는 부분의 넓이 대비 잔반이 차지하는 넓이이다. 이 잔반이 차지하는 넓이로 잔반량을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까지도 명확히 제시를 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용어 설정 기준을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돼. 자, 해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연구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프. 해가지고 연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독자들도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이게 포인트야. 그래프 활용 효과야. 줄 그으세요 여기. 따로 필기 아닌데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활용한 효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요걸로 가는 거야. 그 그래프를 썼다는 건 무슨 자료? 시각자료야. 시각자료. 지금 시각자료 활용하고 있어요. 뭐 색깔 부분은 거의 안 되지만 왼쪽 오른쪽 왼쪽이 시행 전이고 오른쪽이 시행 후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넘치는 애들이 12에서 1로 줄었어. 그러니까 급식 많이 남긴 애들이 줄었어요. 꽉 찬다도 35에서 2. 그리고 반 정도 남긴 애들 30에서 18. 그리고 3분의 1 남기고 거의 남기지 않은 애들은 늘었어. 이건 좋은 거죠. 그죠? 얘는 어차피 별로 안 남기는 애들이야. 별로 안 남기는 애들이 늘었다는 거지. 좋은 거지. 여기 125명 중에서 이렇게 다 인원 숫자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거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거야. 시각 자료도 제시했고 구체적 수치도 제시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객관적이고 이제 좀 신뢰성이 생긴다는 거지. 괜찮죠? 자, 그래서 또 그래프에 대한 해석도 해줄 수밖에 없어, 이 보고서는. 그래서 위 그래프를 보면 제도 시행 후에 꽉 찬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결과를 해석하고 있어. 그래서 뭐래? 이는 이 제도가 실시된 후에 학생 개개인의 급식 잔반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그럼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방금 건 이제 학생 개개인의 그거고요. 잔반량이고,
자, 이제 다음 거. 다음 두 그래프는 그린존, 레드존 제도 시행 후 학교 전체의 급식 잔발량과 잔반 처리 비용이 시행하기 전보다 큰 폭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자, 잔발량과 잔반 처리 비용이 감소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은 위에 게 2014년이야. 자, 위에 게 2014년, 그러니까 시행 전이죠. 이거 밑에 게 2014년 시행 후죠. 마찬가지로 시행 전 후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 2014년 거가 자 이게 잔발량이고 그리고 잔반 처리 비용인데 이 2014년에 이제 잔발량은 전부 다 요렇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감소했지, 그지? 이해되시죠? 전부 다 감소했어. 이 첫 달 빼고는 다 감소했어요. 첫 달 빼고 다 감소했고 여기 잔반 처리 비용도 감소 다 감소했어요. 그죠? 다 감소했다고. 효과 있다 없다? 있다. 되지? 너무 쉬워. 다음 주. 자, 해서 위 두 그래프 중 왼쪽 그래프를 보면 제도 시행 초기 2014년 3월. 자, 3월을 제외하고는 급식 잔발량이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첫 달 빼고는 다 감소한 거야. 알겠지? 첫 달부터 바로 그렇게 효과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는 그린존, 레드존 제도가 학교 전체의 급식 잔발량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이 제도는 효과가 있어요. 자, 다음 밑에 실제로 그린존, 레드존 제도 실시 1년 후인 2014년 우리 학교의 연간 전체 급식 잔발량이 전년 대비 약 50%로 줄었다. 68,000kg에서 34,000kg으로. 또한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400만원 절감되었다. 해가지고 여기도 나와있다. 연구 과정의 사진자료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사진 자료잖아요, 그죠? 사진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성이라든가 현장감을 주기도 해. 사실성이라든가 현장감을 주기도 한다. 이런 효과도 있겠네. 보시고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만 더 확인 좀 할게. 맞구나. 오케이. 자, 계속 볼게. 자, 그래서 결론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단락이고요. 본 연구는 그린존, 레드존 제도를 실시하며 학교 전체의 급식 잔발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거는 그냥 연구를 요약했다. 결과 요약 정도로 보세요. 결과 요약 정도로 보시고요. 자, 이러한 결과는 그린존, 레드존 제도가 종전의 여러 학교들이 잔발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던 일회성 행사들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잔발량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효과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실험자의 의견, 재언 정도로 보자. 이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급식 잔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 번의 행사가 아닌 학생들의 올바른 습관 형성을 돕는 지속적인 교육적 활동의 실시가 필요함을 환기한다. 이런 거는 연구 해석 정도로 가세요. 연구 해석. 이것도 그리고 뭐 재언으로 봐도 크게 상관은 없지. 이것도 해석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활동으로 절약한 잔반 처리 비용은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 기아 아동을 돕는 구호 활동에 사용되었다.
이 점이 학생들에게 홍보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할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이번 활동의 또 다른 의의이다. 의의라는 거는 가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치. 의의는 가치라면서야. 그럼 뒤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는 다 본 내용인데 하나만 봐봐. 뒤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189쪽으로 가서요. 우리가 읽은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2번 있죠? 2번 보시면 1의 연구 목적을 위해 어떤 연구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린존을 이용한 학생은 그 아프리카 기아아동을 형상화한 카미시와 쿤바에게 뭐 가상의 힘을 모여주게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레드존을 이용한 학생에게는 뭘 했는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봐둬야 되니까 여기 급식을 남긴 학생이다. 별표 쳐주세요. 우리가 본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봐봐요. 별도로 기아 아동에게 쪽지 쓰기, 잔반을 남기지 않게 되는 선서문 쓰기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급식 잔발량을 줄일 수 있게 유도한다. 우리는 안 읽었지만 이게 있는 거라고. 아니 지금 문제에 이게 당연히 나온다고. 알죠? 이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급식을 남기지 않은 애들한테는 우리가 기아를 도와줬음을 인식하게 하고 급식을 이제 남긴 학생한테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보고서도 다 했네. 뭐 스마트폰 이용 실태는 나중에 뭐 이제 문제 나올 때 하고요. 오케이. 보고하는 길도 다 봤어. 5분 시작을 해. 자, 5분 시작 할게요.
자, 민서 일어나고. 여러분 과제 워크북 미리 드릴게요. 언제까지 하는 줄 알죠? 다음 주 확인 수업까지. 이게 정보 전달하는 글 하나 더 있어. 일단 2개만 줄게요. 오늘 설득하는 것도 볼 건데 일단 숙제는 보고하는 글쓰기까지만. 이거 받고 이거 받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닌 거 알지? 자습서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도 다 해야 된다는 거 배운 거에 대해서 평가 문제집 밀리지 말고요. 오케이. 자, 잠 좀 깨고 199쪽 가면 돼. 199쪽 설득하는 글쓰기 요거 하고 끝낼게요. 얼추 맞겠네 시간. 네, 추워요. 오케이. 자, 잠깨. 눈 동그랗게 떠. 근데 원래 동그래가지고. 자, 199쪽 설득과 비평과 건의의 글. 이 중에서 설득만 할게요 오늘은. 자, 넘기면 몇 쪽이야 이게? 이게 199구나. 오케이. 자, 해서 보시면 설득하는 글쓰기고요. 설득하는 거는 논설문 말하는 거죠. 논설문 말하는 거고, 이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라 해가지고 서본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3단 구성이야. 알겠죠? 3단 구성으로 가시면 돼요. 자,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3단 구성이고 설득적인 글이야. 말 그대로 본인의 주관을 밝히는 글이에요. 알겠죠? 본인의 주관에 공감하도록 만드는 거지. 근데 그 공감하도록 만들려면은 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써야겠죠. 자, 해서 일단 밑에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 열기. 다음 두 광고는 광고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거야. 알겠죠? 광고도 기본적으로 설득이 목적이에요. 광고의 목적도 설득이야.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제품 광고는 제품 사라고 설득하는 거잖아. 그치? 공익 광고는 이렇게 캠페인 하자고 이제 설득하는 거고. 자, 다음 두 광고는 어떤 사람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제작되었을지 말해보자. 자, 1983년대 공익 광고인데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한 명만 낳으래. 이 말은 이때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명만 낳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의 예상 독자는 뭐야? 다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모들을 겨냥한 거야. 알겠지?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거예요. 그냥 한 명만 낳아라. 근데 밑으로 가면 어때요? 요즘 우리나라죠?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2005년에 이미 나왔네. 자, 해가지고 애들은 둘밖에 없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가득하죠. 그죠? 이거는 고령화 사회고 자식 좀 낳으라는 거지. 그지? 해서 안 낳는 걸 뭐라 하는 거네. 이거는 지금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낳으라고 겨냥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이 좀 되지 않았나? 2005년이 이 정도였으니까 지금 현실이죠? 이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설득을 위한 논거. 자, 일단 1. 논거의 개념과 종류. 그냥 논리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해봐. 논리의 근거. 그게 논거야. 논리의 근거인데 독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타당하고 믿을 만한 근거. 그냥 근거, 논거 같은 말이라 보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근거, 논거 같은 말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주장이 있으면 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자, 해서 이 논거의 종류 보세요. 다음 쪽이야. 이 논거의 종류를 보시면 사실 논거라는 게 있고 의견 논거라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가지를 구별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보세요. 일단 사실 논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례로서의 실제적인 근거야.
그러니까 통계 자료라든가, 그러니까 객관적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 자료, 설문조사라든가, 실험 결과라든가, 역사적 사실 있지. 그게 사실 농가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 농가는 객관성을 유지할 때 설득력을 가지므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면 안 돼요.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써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 의견 농보는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의견, 그게 의견 농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그 견해를 인용했다 했을 때 그 견해가 의견 농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는 공신력이 있어야겠지, 그지? 공신력이 있어야 돼. 신뢰성이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전문성도 있어야 돼. 전문성도 있어야 돼. 공신력이라든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 뒤에 나오죠. 의견을 낸 화자나 필자가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밑에 수집한 논거의 선별 기준. 그래서 이 논거도 선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토론할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이 설득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타당성이라는 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는가? 일단 관련이 있어야 되고, 합리성,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혈액형과 성격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내 주변의 친구들을 살펴봐도 A형의 친구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근데 내가 A형이야. 안 믿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B형의 친구들은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걸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지 친구들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이게 타당해요? 아니라고. 왜? 조사 대상자의 수가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표본의 숫자가 너무 적어. 표본의 수가 적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혈액형과 성격의 관련성을 일반화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오류를 뭐라고 그래? 주위에 몇 가지 사례만 보고 일반화시키는 거 뭐라 그래? 뭐의 일반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니? 그죠? 이것만 적어둘게. 그러면 이런 거는 성급한 일반화가 된다는 것만 적어둘게.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고 타당성이 없고 이런 건 성급한 일반화다. 이렇게 보시고 잘 보죠. 그 다음에 공정성은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이게 공정성이야. 그러니까 한쪽 편만 들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한테 유리한 쪽 편으로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필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자, 그 다음에 신뢰성은 출처가 분명하고 자료가 객관적인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권위 있는 것인가. 출처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출처가 권위도 있어야 돼. 신뢰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의견을 낸 화자나 필자가 전문성이 있는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이 출처가 분명하고 자료, 출처라든가 자료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자료 얘기하고 있지. 여기 있는 거는 위에서 말하는 뭐야? 사실 논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논거. 그리고 여기는 의견 나와 있죠? 그럼 뭐? 의견 논거. 이런 식으로도 구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타당성 얘기하는 것도 보면요. 이거 자기 친구들 지가 통계 내린 거잖아. 그치? 요것도 통계로 볼 수 있거든? 물론 조사 대상자가 적지만 통계로 볼 수 있어요. 요것도 사실 논거야. 근데 이 사실 논거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시간 없어. 빨리 하겠다 이제. 맥락을 고려하여 설득 전략 사용하기. 설득 전략을 사용할 때는 독자와 주제, 글의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하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독자 맥락을 보시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어려운 말씀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고 재미있는 어휘와 문장 사용해야 되고,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을 설득하려면은 효도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문을 쓰는 경우인데 지금 자 노부모 모시는 사람한테 효도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효심을 자극하는 어휘나 문구를 사용해야지. 감성을 건드리는 거죠. 그쵸 민서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은 여기 첫 번째 거는요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거고요. 지금 어린이 얘기하는 건 독자의 수준이야. 여기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 이거는 독자의 상황이야. 환경,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려면 독자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확인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런 거. 그리고 주제도 중요하겠죠. 자 이제 주제도 보면은 과식을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글을 쓸 경우에는 과식이 나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과식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제시. 또 과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사의 인터뷰 자료 제시. 자 그래프 제시하는 건 무슨 논거예요? 그래프 제시하는 건 무슨 논거예요? 사실 논거지, 그지? 민주다 무슨 논거? 사실 논거. 이거 외워야 된다고요. 자 민석장 밑에 의사의 인터뷰 자료예요. 무슨 논거? 이게 그 뭐지? 의견 동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동거를 구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리고 글의 유형도 이제 중요한데요. 글의 길이에 따라 설득 전략이 달라진다. 신문 사설은 길어요. 그럼 뭔가 길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광고문은 짧아요, 그죠? 그럼 광고문은 짧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함축적인 표현을 써야 돼. 함축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함축적인. 그래가지고 우리 광고문 보면 임팩트 있는 거 많잖아, 그지? 다 함축적으로 쓰는 거야. 비유적인 것도 많이 쓰고 함축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런 거를 이때는 쓸 수 있다고. 알겠지? 근데 설명문에서는 이렇게 함축적인 표현을 쓰면 되는데 안 된다고. 그걸 구별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뭐 매체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지는데 신문에 쓸 때랑 인터넷 매체에 쓸 때 신문 같은 경우는 시각자료만 쓸 수 있어요. 시각자료만. 근데 인터넷은 어때? 시, 청각 다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이제 인터넷에는 이제 청각 자료, 동영상 자료도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림 있잖아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한테는 이 효도를 언급하는데 이 지금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요 하면서 아마 노래도 틀어줬을 거야. 이 노래를 어떻게 틀어줬는데? TV니까 틀어줄 수 있는 거지, 그지? 매체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이거 할머니 나오는 거 이거 효도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는 홈쇼핑이기 때문에 TV라는 매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심을 자극하는 그 노래도 이제 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신문이었으면 이게 가능해? 안 되잖아. 이 노래 듣는 거 안 되잖아요. 그죠? 민준이 이제 한계가 왔다. 그래서 맞지, 그지? 자, 다음. 글의 설득력을 높여주는 표현 방법. 다 왔어. 얼마나 남았어? 노키즈 존만 보면 돼. 노키즈 존. 다 왔어. 개 많이 남았네. 201점. 자, 간다이. 글의 설득력을 높여주는 표현 방법. 자, 그러니까 이 설득하는 글을 쓸 땐 비유 쓸 수 있다고. 알겠지? 비유 쓸 수 있어. 설명하는 글이랑 달라. 정보 전달 글이랑 다르다고. 그래서 비유 보시면은 독자의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필자의 주장을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으리라 되어 있는데 비유 때 지금 독자의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거 적으세요. 독자가 알고 있는 뭐 사실에 빗대어 표현한다. 글씨가 이상하네. 빗대어 표현하는 거야.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죠, 그죠? 그러니까 독자의 배경지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빗대어서 뭔가를 표현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배경지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속담 말하는 거야, 속담. 속담
인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담 다 알고 있잖아, 한국인이면 어느 정도는. 이게 왜냐면은 그럼 왜 속담이 비유에 들어가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속담 쓰는 거를 풍류법이라고 해요. 풍류법. 속담 쓰는 걸 풍류법이라고 그러거든. 이 풍류법이 비유예요. 알겠지? 속담 인용하는 거 비유다. 속담 비유예요. 알겠지? 속담 비유에 들어간다. 왜요? 속담 비유예요.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설득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무조건 맞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보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산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 온다 해가지고 그 비에 맞서가지고 비 맞고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 처했을 때도 무조건 맞서는 게 아니라 뭔가 피하거나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를 이 비가 내릴 때 우산 쓰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랑 유사하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넓게 보면 유추야. 그 유추로 가세요. 유추도 다 비유거든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면 다 비유야.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비를 막듯이 우리가 그 위험에 처했을 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좀 피할 수도 있는 거다. 막을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유추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유추, 속담 뭐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간다고. 알겠죠? 서리법은 알잖아. 하도 이제 그 정규 수업 때 많이 해가지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게 서리법이죠.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평서문으로 표현할 때보다 격정적인 느낌을 주어 독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 기부는 꼭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기부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서리법이고, 이 서리법은 이게 그래도 화작이라서 문법은 아니니까 뭐 엄청 물어보진 않겠지만은 다른 말로 수사의문문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수사의문문. 수사법이라는 게 말을 꾸며서 하는 걸 수사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비유법 이런 거 다 수사법 중에 하나야. 그 의문문을 수사적으로 쓴다는 거는 이 서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중부정. 이중부정은 긍정이죠. 한 번 부정한 것을 다시 부정하여 긍정을 강조함. 이런 이유로 청소년 게임 중독 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 없다. 부정에 부정을 더하면 뭐가 돼? 긍정. 그럼 걱정한다 안 한다? 한다. 걱정한다도 왜 보기를 좋아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긍정이에요. 이중부정은 긍정이에요. 알겠지? 않을 수 없다. 부정의 부정, 긍정. 그죠? 이중부정이 은근히 헷갈릴걸 나중에 막상. 절대 틀리지 말자. 자, 근데 밑에 보면 이러한 표현 방법은 적절히 사용하면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듣다가 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중부정 같은 거 뭐 계속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다 왔어 이제. 내가 더 힘들지 이거. 나 여기 서가지고 떠드는데 계속. 내가 힘들지. 너가 힘들어? 내가 들을게 내가. 너가 나서 해.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지용이 설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살펴보고 설득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제 10분 컷이에요. 자, 갑니다. 가. 땡땡 스테이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어린이란 이유로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니 아이들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권리가 있는데 말이야. 이건 차별이야. 지금 노키즈존 얘기하는 거죠? 여기 노키즈존 적혀 있어요. 노키즈존. 노키즈존에 대해 잘 모르나 보구나. 요새 이런 곳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 8세 미만의 어린이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어린아이들을 차별하는 노키즈존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게다가 이런 식당이 늘어나는 추세라니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 생각. 이게 얘의 주장이겠지, 그지? 얘가 주장하고 싶은 바야. 해가지고 내 생각을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예상 독자는 학교 친구들 그리고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써야겠다. 글을 올릴 매체죠. 누리집이니까 홈페이지지.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고요.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링크라든가 하이퍼링크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친구들도 나처럼 노키즈존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겠어. 자, 노키즈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을 독자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노키즈존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노키즈존이 부당하다는 내 생각에 공감할 수 있게 설득해야겠다. 이게 글의 목적이고 이 부당하다는 내 생각의 주장이겠지, 그지? 자, 이제 이 글을 보고 끝낼 거야. 자, 갑니다. 요즘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상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 제한 구역, 일명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그래서 노키즈존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죠. 이걸 왜 설명했을까? 노키즈존을 모르는 독자를 고려한 거야. 이거 독자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너네 화작 문제를 이제 풀어봐서 알잖아, 그치? 이런 거 다 나오잖아. 어쨌든 이 독자들이 노키즈존을 모른다는 거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정의를 제시했고요.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키즈존 개념으로 보시고, 노키즈존은 지난 2011년 한 어린이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법원은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노키즈존을 선택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본인들이 애들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따로 여기에 대한 통계를 내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잘 보고 있죠? 자, 밑에. 하지만 온 오프라인에서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매장의 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러한 추세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추세가 뭔데? 노키즈존의 증가를 말하는 거야. 노키즈존의 증가 추세. 이게 필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노키즈존으로 변화하는 상점들의 태도, 그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노키즈존에 반대한다는 거야. 노키즈존 싫어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럼 왜 싫어하냐? 다음 쪽.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키즈존의 확산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한 번 더 주장을 하는데, 필자의 주변 어른들께 여쭤본 마치 주변 어른들한테만 물어봤어요. 이것도 조사 대상자 표본 수가 부족한 거야. 알겠죠?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어요. 여기 타당성이 부족한 나와있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 그냥 이거는. 자, 그래서 열의 9은 노키즈존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근데 뭐 어떤 어른들인지 뭐 연령, 직업, 뭐 인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건 타당성이 떨어지지, 그지? 사실 논거야, 의견 논거야? 일종의 통계야, 이것도. 이것도 사실 논거로 보세요. 사실 논거로 보시고, 근데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그지?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노키즈존을 줄이려 노력하기는커녕 늘어나도록 놔두어서는 될 일인가? 무슨 법? 된다 안 된다? 무슨 법? 그렇지, 서리법. 오케이, 다 왔어. 그 다음 밑에 노키즈존은 육아를 사회적 책임으로 보지 않고 단지 부모에게만 전가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육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개인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육아를 공동 분담하는 사회적 장치가 절실하다. 땡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땡땡 교수는, 그럼 이 교수의 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네. 전문가 견해 인용했어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기 때문에 의견 논거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전문성이 있을 거고. 오케이. 뭐라 얘기하나? 육아에는 부모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나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엄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도 있듯이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야 할 몫도 분명히 있다.
노키즈존이 확산되는 것은 부모만이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흐리는 문제를 낳는다라고 한 바 있다. 그러니까 노키즈존을 확산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키즈존이 확산된다는 것은 부모가 애들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마지막으로 이런 거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죠. 노키즈존은 아동과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헌법이라는 거. 헌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법이라는 건 권위가 있어 없어? 있죠. 헌법은 권위가 있거든요. 권위 있는 자료를 이제 인용한 거야. 이거 사실 논문.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요. 뭐 타당성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한 개인이 아닌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을 지금 차별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잔대적 위협 집단으로 간주하여 사전 차단하는 것은 이를 유배하는 것이다. 이 노키즈존은 헌법에 유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노키즈존이 이대로 더 확산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런 차별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미 무감각해졌잖아요, 그죠? 이제 노꼰대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막 할배들 못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 근데 사실 잘못을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바로 조심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결론. 아이들을 특정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 업주는 당장 한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노키즈존이 생긴 것은 아이들이 원인이 아니라 소란을 피우는 일부 아이들을 관리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인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엄발의 오줌 누기고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이게 그 속담 인용한 거라고 해요. 속담 인용, 속담 활용. 근데 이것도 비유로 보라고. 비유. 알겠지? 그래서 속담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엄발에 오줌 누면 어때? 당장에 좀 더러운데 당장에 얼음이 녹긴 녹겠지. 근데 냄새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속담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공예절을 잘 가르치고, 지금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그리고 그래서 자녀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부모와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키즈존 설치와 같이 차별과 갈등을 줄여나가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는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교수님 거 이거 말 인용했을 때 뭐 이제 부모만의 책임으로 이제 돌린다 이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노키즈존 같은 경우는 육아를 부모만의 책임으로 이제 돌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노키즈존을 우리가 하지 말고 다 같이 아이들을 감싸주면서 잘해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키즈존을 없애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가 식단에서 떠들고 실수를 좀 하더라도 막말로 민서한테 뜨거운 물 막 실수로 막 그렇게 붙더라도 민서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야 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럼 노키즈존 찬성이지 너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조금씩만 배려해주고 이해해준다면 노키즈존은 필요하지 않다. 됐죠? 괜찮니? 자, 여기서 뭘 보냐면은 다음은 내가 다 설명을 했거든. 일단 여기다가 별표만 쳐놔. 여기. 이거 각각의 주장에 따른 논거들이야. 논거들이고, 그리고 하나만 좀 설명할게. 넘겨보세요. 이게 몇 쪽이야? 205쪽 있죠? 205쪽 이거 보고 끝낼게요. 자, 205쪽 이거는, 자, 다음은
빨리 얘기했다. 지용이 주장 이를 뒷받침하기 수집한 논거들 중 하나이다. 지용이 왜 이 논거 대신에 논거 2를 사용했을지 생각해보자. 이걸 선택 안 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걸 선택했거든. 왜냐면은 여기 봐봐. 세모세모대학교 세모세모학과 김세모세모 교수는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 및 취업률 그리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라는 큰 부담을 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명 직장맘들이 아이를 키우기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의 대대적인 변화를 당장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육아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노키즈존과 같이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미루는 시설이 확산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보면은 여자 편만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보면은 제시된 논거는 여성의 입장에 치우쳐 있기에 공정성이 부족한 논거이다. 왜냐면 육아는 부모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하는 거는 지금 여성에게만 미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논거 2를 논거로 사용한 거죠. 아까 그 논거 2는 뭐였는데? 이 사람의 이 박땡땡 교수의 의견, 그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치우치면은 공정성이 부족한 거야. 공정성 잘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 보면은 우리 그냥 말하는 게 효과 있겠니? 속담으로 말하는 게 효과 있겠니? 속담이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끝. 고생했어요. 숙제 다음 주 확인 수업 때까지 하시면 돼요.